안녕하세요, 올바르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셨나요? 아침 저녁으로는 상당히 쌀쌀합니다. 그래가지고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오랜만에 돌아온 시간입니다. 돌아온 오늘의 테슬라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우선 첫 번째 소식은 모델 S의 가격 인하 소식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순서대로 짚어보자면 최근에 74,990달러대에서 71,990달러대로 인하했었죠. 3,000달러의 인하였고 약 4% 정도의 가격 다운이었습니다. 그리고 머스크가 최근에 루시드 에어가 69,900달러로 시작하는 가격을 발표한 이후로 그리고 바로 71,990달러에서 69,420달러로 모델 S의 가격을 상당히 다운시켜버립니다. 이로 인해서 볼 때 루시드 에어드림 에디션을 내놓은 이후로 모델 S 플레이드 버전으로 한번 누르는 모습을 보이더니 이번에는 사실상 2년 후에 나올 모델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가격으로 눌러버린 모습이었는데요. 일단은 하나하나 짚어보죠. 가격 하락 측면에서 보자면 원가 절감에 따른 가격 인하는 타이밍만 잘 맞춘다면 웬만한 방향으로는 긍정적입니다. 어쨌든 테슬라의 목적 자체가 수많은 차량들이 돌아다니면서 모빌아이의 솔루션처럼 예측 능력의 강화로 레벨 4쯤을 노리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모델에서 2년 뒤의 경쟁사에게도 이 정도의 거의 가격을 자비가 없는 수준이었는데 당연히 이제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봐야겠죠. 근데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목적이 일단은 제일 먼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테슬라가 루시드에 대해서 참 싫어한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플레이드 발표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구매자들도 이제 루시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가치 있는 전기차로서 조금 럭셔리 전기차로서 바라볼 준비가 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당히 이제 저도 처음에는 루시드에 대해서 전기차 대 전기차 구도로서 사실 지금의 전기차 구매는 대부분 내연기관차에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EV 시장 전체를 키우기 위해서 마케팅적으로 이런 소재를 통해 전기차 혁명을 위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과대평가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뉴스를 이어갈 수 있는 소스를 줌으로써 게임처럼 양사가 경쟁할 수 있게끔 되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69,420달러라는 것은 이 자체가 의미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 밈으로서 팬덤에게는 재밌는 소재가 될 수 있는 기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 생각해본다면 결국에 테슬라의 영업력은 구전과 이슈를 통해서 계속해서 굴러가고 있음을 생각해본다면 가격이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600대에서 700대 정도 분기에 더 팔게 된다면 수익성은 극복이 가능합니다. 전기차의 풀을 키우는 것은 기존 전기차 시장의 우위를 조금 더 이어갈 수 있는 테슬라에게는 좋은 일이겠죠. 하지만 여기서 두 가지를 느꼈는데 배터리데이 이전 이후 그때의 전략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느꼈던 점이 있고 그리고 참 루시드를 싫어한다. 원래 준비했던 내용보다도 이거 읽어보니까 좀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그런데 이제 배터리데이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결국에 스마트폰 시장에서처럼 영업이익은 대부분 애플이 가져가고 있는 지금 상황처럼 매출이 늘어나도록 하고 계속해서 이 진입자들이 늘어나도록 하기는 하겠지만 마진도 나누자는 생각은 절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루시드에 맞서서 모델 S의 가격을 한번 내려친 부분을 보자면 어쨌든 상당히 고의성이 있겠죠. 루시드는 2021년이 되어서야 판매를 하게 되고 가장 저렴한 모델이 2022년에 나오는 모델인데 그 시점이면 테슬라는 사실 사이버 트럭에 집중하고 있을 시기고 그리고 심지어 로드맵상 새로운 배터리에 대해서 거의 다 준비가 완료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배터리데이의 진가는 이쯤에서 생각해 볼 때 이들이 이제 이런 신흥 기업들이 개발하면서 생각해야 하는 그 예상적인 마진의 폭을 상당 부분 줄임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로 향하는 방향은 이미 이제 모든 오토메이커들이 택해온 방향이기도 하고 충분히 이들 입장에서 개발 비용이나 전략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들어갔으니 이제부터는 전기차 브랜드나 생산량을 줄이지는 않겠죠. 그리고 또한 테슬라가 앞으로 충분히 모든 능력에서 승리할 거란 자신감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테슬라의 전략도 계속해서 차량의 가격을 낮추고 대량 생산함으로써 자율주행의 실 데이터 증가로 소프트웨어적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루시드와는 같은 방향이라거나 같은 출발선이 조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심지어 카메라 방향으로 지금까지 같은 길을 가고 있는 모빌아이
모빌아이조차도 벌써 2년 혹은 3년째 BMW나 닛산이나 폭스바겐 등으로부터 모빌아이를 탑재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얻고 있으니까요. 절대 같은 선은 아니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볼 때 배터리데이 이후에 기존은 어쨌든 마진에 대해서 압박을 넣는다. 그리고 마케팅적으로 노이즈 마케팅을 선호하고 뭐 하긴 하나 이 정도는 사실 그냥 싫어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기차 시장을 키워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의 생산량을 늘릴 수 있겠냐, 따라올 수 있겠냐는 쪽으로 아크인베스트도 생각을 했었지만 충분히 폭스바겐이나 현대기아차 뭐 이런 것들이 따라오고 있고 포드도 그렇고 GM도 그렇고 메인 모델부터 전기차로 전환하는 등 사실상 이제는 모든 기업들이 전기차로 뛰어들었거나 뛰어들 것임은 자명하기 때문에 테슬라 입장에서도 이제 우리는 마음껏 달려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델 Y에 7인승을 내놓을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3,000를 낸다면 옵션이 가능한 상태인데요. 물론 이제 지금 유효하지는 않은 버튼입니다. 머스크는 트윗을 통해 7인승 옵션에 대해서는 다음 달부터 생산하겠다는 것이고 딜리버리는 12월부터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커뮤니티에서는 뭐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습니다. 주로 얘기되어지는 부분은 아무래도 모델 Y의 뒷부분에 3열짜리 자동차 좌석을 2개 더 넣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반응이 있는데요. 오른쪽의 사진을 보시면 샌디 먼로가 3열 시트에 시범을 보인 결과는 나름 조금 좌석이 자리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실제 좌석은 없고 샌디 먼로가 키가 크기 때문에 헤드룸은 비좁아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 사진은 한 유튜버가 테슬라 모델 Y에 3열 시트로서 시트 2개를 붙여본 것입니다. 근데 상당히 좁아 보이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적용을 시킬 것인가 이것에 대해 좀 궁금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중국의 테슬라 모델 3 판매량이 나왔습니다. 9월 판매량이죠. 11,329대를 판매했다고 기록되었고 이는 9월 21일부터 9월 30일 동안에 기가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 라인의 검사 및 장비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잠시 생산을 쉬었던 구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을 감안을 해본다면 어떨까요? 11,329대는 뭐 나름 괜찮은 성적을 거뒀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전에 특히 가격 인하 소식 때문에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현지의 소식들이 많습니다. 뭐 당연히 긍정적인 신호이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중국 시장이 상당히 메인 시장인 만큼 앞으로의 결과도 기대해 봄직합니다. 그리고 2021년 모델 주행 가능 거리가 늘어난 듯 보입니다. 차를 사면 붙여나오는 주행 가능 거리가 새롭게 표시된 것인데요. 여기 보시면 한 번 완충으로 371마일까지 갈 수 있도록 바뀐 것 같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는 보시면은 이전에 광고되고 소개되었던 351마일보다 주행거리가 5.6% 늘어난 것인데요. 이것이 이제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파나소닉이 얘기했던 것이 예전에 7월쯤인가 2170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를 5년에 걸쳐서 20% 높이겠다고 했던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모델 S와 X는 파나소닉의 18650 배터리를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는 구체적으로 봐야 하겠죠. 그럼에도 예전의 뉴스를 그대로 다시 가져왔는데요. 9월 생산 라인의 업그레이드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파나소닉이 7월 말쯤에 에너지 밀도를 5% 향상시킬 준비는 끝났다면서 밀도를 높이고 코발트 함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새로운 배터리 기술을 개발했다고 말했었는데요. 기가팩토리 1에 있는 배터리의 생산 능력이 연간 35GWh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1억 달러를 투자해서 연간 39GWh까지 캐파를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었던 비슷한 시기였죠. 그리고 당시에는 나중에 13개의 생산 라인 모두 바꾸겠다고 언급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5% 향상 때문에 주행거리 향상이 셀과 모듈단, 팩 쪽에서도 향상이 이어진 것이라면 향후 생산 라인 적용을 늘리게 됨에 따라 업그레이드로 모델 3와 모델 Y에도 적용된다면 이들의 주행 가능 범위도 5% 정도 늘어날 것임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이어서 오랜만에 보링 컴퍼니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LVCC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 지하에서 뚫고 있었던 베가스 루프가 거의 완공됐다는 소식인데요. 역작업에 필요한 일부 마지막 터칭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 터널을 통해서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로 승객을 수송할 준비가 거의 완료되었으며 앞으로의 확장 계획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로써 일론 머스크의 꿈은 다시 한번 또 현실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스페이스 X의 소식들 중 흥미로웠던 부분이 있는데 스페이스 X로 화성으로 갈 프로젝트 스타쉽 프로젝트가 있죠. 그 중에서 스페이스X가 나사로부터 궤도 재충전에 대한 테스트를 지원받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중요하게 기술적인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이 스타쉽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지난 8월 6일에 얘기 드린 바 있었죠. 이 궤도 재충전이란 기술이 사실상 화성으로 가는 인류의 미래이자 가장 핵심적인 기술입니다. 가장 어려운 기술이기도 하죠. 스타쉽 프로젝트 중 스타쉽은 이것이 스타쉽인데 스타쉽 부분과 슈퍼 헤비로 나뉩니다. 슈퍼 헤비는 여기서 스타쉽을 지구 저궤도까지 날려보낸 후 다시 돌아오는 이것을 슈퍼 헤비라고 합니다. 팔콘 9처럼 다시 돌아와서 안착하는 것이죠. 그러면 스타쉽 부분은 어디로 갈까요? 저궤도에 이렇게 제가 표시해둔 것처럼 저궤도로 안착한 후에 이 궤도를 날아다니다가 새롭게 스타쉽을 하나 더 발사하게 되고 연료로 가득 채운 스타쉽을 지구 저궤도상에서 만나도록 한 다음에 만나면은 궤도 재충전을 하게 됩니다. 그게 모양을 보시면 이렇게 스타쉽이 하나씩 있으면 여기로 서로 붙여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궤도상에서 재충전을 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그 추진력으로 가장 힘든 부분을 뚫고 화성으로 향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 부분은 스타쉽 대 스타쉽으로 하게 되지만 나중에는 탱커라고 해가지고 유조 비행기를 별도로 디자인해서 쓰게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영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짧게 한번 보시죠. 어떤가요? 조금 재밌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었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와서 응원의 글들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